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트너인 최종건 교수가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조용근 장군님과 단둘이 오붓하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병주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방첩사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 네. 새로운 또 그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혹시 그 블랙리스트에 우리 장군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마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때 9.1 군사 합의를 그 군사회담 대표로 합의했고 네. 윤석열 정부가 그걸 파기했고 그런 것이 좀 눈에 가시거리였기 때문에 네. 예, 저는 포함되어 있었을 네, 거예요. 우선 제거 대상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예, 이제 끝나서. 예. 오. 만약에 성공했으면 정말 플랫리스트에 있었을 텐데. 예,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옷 벗기는 수준으로 끝났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갔을 거라고? 저는 감사하고 검찰하고 막 그 지난 정부 때 사실 정치적으로 많이 그런 것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아마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약물 사용 뭐 이런 거?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좀 오늘 동북아 그 안보 환경을 좀 한번 좀 총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중일 관계부터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군사적 대치 측면 좀 한번 복귀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좀 심각합니다. 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먼저 하여튼 11월 7일 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 집단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12월 5일 날 중국에서 항공모함 라오닝함하고 구축함 3대가 출항합니다. 이것이 쭉 내려와서 그 미야코 해협 그러니까 오키나와하고 대만 사이의 해협을 통과해서 네. 일본 열도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서 12월 6일 날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중국 전투기가 근데 가다 보니까 일본 전투기 F-15가 출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레이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레이더 조사가 이제 뭐 탑건 같은 데 보시면 라곤이라고 레이더를 쏘고 라곤이 되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제 미사일이 나가서 맞추는 그것이 레이더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군사적인 도발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그 출항했던 항공모함 라오닝함은 12월 7일 날 일본 열도 규슈 남부 지역 그러니까 본섬 190km까지 근접했습니다. 오호. 굉장히 높게 굉장히 가깝게 갔고 이어서 12월 9일 날 우리나라 방공 식별 구역인 카디지를 통과했던 그 중국 러시아 군용기 열알대가 일본 오키나와 섬까지 날아가서 디귿자 모양으로 마치 포위하듯이 돌아가지고 일본 열도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2월 10일에는 다시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전략폭격기 B-52하고 미일 F-35 8대를 동원해서 미일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6일에서 10일까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 4개국이 항공모함, 구축함, 전투기,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서 좀 무력 시위를 좀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무력 시위를 끝나고 돌아가면 괜찮은데 항상 문제는 이러다가 뭔가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뭔가 충돌이 빚어졌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우발적 충돌 일단은 군사력들이 나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굉장히 근접하게 기동하고 대응하고 있어서 예. 충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지금 문제가 중국의 항공모함이 예전에는 제1도선이라고 부르는 대만선, 오키나와 대만선을 넘어서 제2도련선이라고 하는 일본의 동부까지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접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항공모함이 그 서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일본 열대에서 대만으로 내려가는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요코스카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 함정들은 사실 남쪽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것이 봉쇄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이 저번에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제1도련선에서 어디에서든지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동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제1도련선은 서쪽에 있고 중국이 지금 가는 제2도련선은 동쪽에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지점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이
사실상 굉장히 증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실. 큰일 납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예. 미중이 대규모 충돌을 가기에는 구조적으로 일단 관세 전쟁 이후에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전 들어가죠, 휴전. 예, 대규모는 안 가겠지만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입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관망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관망 태세를 보여주는 게 12월 11일 날 예. 이거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을 때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일 양국 정상과 모두 좋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2월 12일 날 헤그세스와 신치로 밀 국방장관이 통화한 후에도 그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 거기에 레이더 조사라는 표현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사 활동들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 양국의 결의가 필요하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중국을 좀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용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 저번에 11월 25일 날 언론에 나왔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대만을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관세 전쟁에서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던 것 그리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미국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중재가 있거나 없거나 중일 간에 혹시 물밑 대화 이런 게 뭐 좀 포착되는 건 전혀 없는 거고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카이치 총리의 그 발언 자체가 국내의 정치적 문제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뭐 7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일본이 물러설 기세는 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중국은 다카이치의 그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카이치는 뭔 소리 이러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부담도 조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떤 부담이? 그러니까 계속 국내 여론이 왜 이런 중일 갈등이 고조돼서 긴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을 다카이치 총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군사적인 무력 시위 말고 히토류 꺼내는 거 아니냐 했는데 히토류는 안 꺼내네요 아직. 네, 그러니까 아직은 거의 그러니까 카드가 그러니까 중국이 카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항공모함 파괴하고 이런 건 저기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차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무력 시위를 가장 좋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무력 시위뿐만 아니라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차원에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일본의 반응도 보고 일본의 그 군사 대비 태세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일거 이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독도는 또 자기네 땅이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의도적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도발일 성격이 있다고 당연히 도발이죠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도발인데 왜 이 계제에 이 얘기를 또 하느냐 이건 좀 따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그 일단 국내 문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 국내. 예, 그러니까 보수적 지금 대만 발언에 의해서 보수층 결집이 조금 잘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최초에 저희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갈 때 그 우파들의 연정들이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적으로 많이 그런 표가 없다. 그래서 연정을 해서 들어간 상태에서 이러한 그 자기가 했던 얘기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총리가 되기 전에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함으로써 보수층이 결집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그 독도에 대한 얘기도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혹시 그래서 군사 도발적 성격을 띠는 어떤 조치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2018년 그 12월에 독도 인근에서 광개토 대왕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도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 일본은 자기네들 계속 초계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치 지도자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세게 하면 할수록 군대도 상당히 거기에 반응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군 함정, 그러니까 해상 자위대 함정을 독도 인근으로 파견 이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영해로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안 되죠. 인근으로 올 수 있는 건 언제든지 항공기나 초계함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2019년 7월에 그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상공으로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공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투기가 그걸 떠서 경고 사격으로 퇴고화시켰습니다. 경고 사격까지 했어요? 경고 사격까지 영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그 방위백서에서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왜 그거 기억나는 것 같다. 네네. 왜 니네가 저거 하냐. 예, 니네가 저거 하냐 하면서 만약에 다시 들어온다면 자기네들이 항공 자위대로 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 그래서 항공 전투 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자기네들도 매뉴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중일 갈등이 굉장히 세지고 있어서 아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중전선을 펴기는 좀 부담이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계기점이 되는 게 아마 2월에 그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저게 있죠. 네, 2월 22일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인데. 근데 이때 만약에 그래서 일본 정부 대표를 장관급으로 올려서 보낸다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해 왔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예. 우리 해군이 12월 23일 날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언론에 이제 나왔는데 우리 독도 방어 훈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케시마의 날에 과연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의 계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이 다카이치 독도 발언에 미 국무부는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뻔한 얘기고. 네, 반대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일본 총리의 독도 주권 발언은 악성 언행이다 이러면서 우리 정부를 조금 지지해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11년 만에 독도 발언을 한 건데 중국에서? 예. 11년 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생각구열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거의 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역시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각국 나라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짚을게요. 이번에 한중 관계인데 서해 구조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성격을 뭐라고 보세요, 장군님은? 일단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2024년 5월에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석유 시추석 모양의 설란 2호라는 굉장히 대형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2018년에 설란 1호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구조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이게 연어 양식장이다. 양식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이게 심해까지 깊게 들어가는 양식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것이 공동관리 수역입니다. 그러니까 한중이 같이 관리하는 수역. 우리가 그 해상 경계선이 획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공동 조업을 해서 만든 공동 조업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중이 합의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한중이 합의를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해버렸다. 예, 일방적으로 해버렸고 두 번째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해양 조사선을 거기에 보냈습니다. 도대체 뭔지 그거 자기가 마음대로 설치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중국 해경이 나타나서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우리 해경하고 해양조사선이 대치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양식장이면 못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거기에 잠수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양식장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군사적 용도이거나 아니면 해양에 다니는 뭐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한 이중 용도 양식장이면서 다른 군사적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 한중의 그 어업협정의 위반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2월에 해양조사선을 보내서 보려고 했었으나 사실 중국이 막아서 못 본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4월 달에 한중 해양 협력 대화에서 그 구조물이 뭐냐 우려를 표명하고 그 구조물을 그 잠정조치 수역 바깥으로 빼라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이펙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도 논의했다라고 얘기해서 공개는 안 됐지만 공개는 안 됐지만 현재로서는 하여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서해 구조물이 군사적 용도의 구조물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목적이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사실은 공동관리 수역은 쉽게 얘기해서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함정도 갈 수 있고 중국의 함정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나라 함정도 무해 통항권 때문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그곳을 다니는 우리 해군의 함정의 뭐 이런 이동 경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다니는지 우리의 해군 작전들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해상 구조물이 실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그 우리가 지난주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미국이 이제 그 새 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1 도련선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이제 그 강조하는 게 나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1도련선은 사실상 오키나와 그다음에 대만선을 잇는 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해는 그거에 대한 전초기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중국의 목적이? 지금은 일단 양식장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하고 네. 만약에 군사적 용도라면 지금 전문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거기가 자기네들 땅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요번에 CSIS에서 빅터 차 박사가 얘기한 것이 실제 보면 18개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중국해 아닙니다. 서해? 지금 서해에만? 예. 근데 그것이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여러 개가 설치가 돼서 실제 그것이 연결돼 갖고 섬으로 변한다면 그건 확실하게 남중국해처럼 자기네들의 나중에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연어 양식장은 그렇게까지 멀리 나와서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그 심해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게 불리하니까 이것을 심해에다 심었던 것이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나온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못해서 아니 그럼 문제가 있는 보여주면 겁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중국이 자기네들 와서 조사를 해봐라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가는 순간에 이걸 연어 양식장으로 우리가 인정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또 그렇게 거꾸로. 됩니까? 예, 거꾸로. 그래서 그 연어 양식장이 아니라는 확증을 잡기가 어려우면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 외교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되네요. 함수 관계가.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잠수부들이 있을 때 그리고 실제 군사 용도가 있을 때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다 준비해놓고 다 빼놓고 들어와 봐라 그러면 거꾸로 이것이 양식장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곤혹스러운 면이 있는 아니 거죠. 우리 영화 보면 위성에서 막 지상을 뭐 촬영하려면 다 잡히잖아요. 네. 위성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찍은 것이 잠수부들이 찍혔는데 이게 이제 물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물 안쪽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면 일제 기습적으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 하나 그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카디즈 그러니까 방공 식별구역을 또 침범을 했어요. 근데 일단 방공 식별구역이 뭐예요? 방공 식별구역은 이제 국제법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영공하고는 다릅니다. 영공은 아니고. 영공 완전히 아니고 예. 이게 예방 차원에서 제3국의 항공기가 우리 영공으로 다가오면 이것이 멀리서 이 항공기가 왜 다가오는지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식별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공 진입하는 거 아니야라고 경계 태세를 갖기 위한 그렇습니다. 예. 1차 어떤 뭐냐면 경계선이다. 경계선인 이렇게 겁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침범이란 말은 틀리고 진입이라는 표현을 정부가 쓰는 게 맞습니다. 진입. 예, 왜냐하면 이거를 식별구역에는 식별구역은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영공은 침범이고 침범은 우리 소유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카디즈와 일본의 자디즈가 거의 겹쳐 있고 이오도 쪽으로 가면 중국의 카디즈와 우리의 카디즈와 일본의 자디즈 상부에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별구역은 자기네들이 긋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거요? 예,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그 있는 자기네들의 영토를 갖고서 긋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진입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원래 2019년부터 이제 연합으로 카디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연합 공중훈련 차원인 연합 거죠? 공중훈련.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도 많았어요? 예, 따로따로 들어오는 건. 러시아 따로 중국 네, 따로? 왜냐하면 중국 비행기가 동해상의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당연히 우리 카디즈와 일본의 자디즈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지금과 같이 러시아 항공기가 일본 열도 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카디즈와 자디즈를 이렇게 따라 내려올 수뿐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붙어 있다 보니까 땅덩어리가. 어. 근데 사실상 지금의 그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뭔데요? 근데 굉장히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렇게 방공 식별구역으로 다가오면 저희가 통신을 시도합니다. 왜 들어오느냐? 너희는 어느 항공기냐? 예. 근데 대부분의 그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전투기가 이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뜹니다. 뜨는 거죠. 예, 그러면 중국, 러시아는 무력 시위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투기의 대비 태세, 우리 공군의 작전 태세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비용으로 메시지를 군사적으로 세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영공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 위협 사격, 경고 사격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경고 사격은 못해 경고 방송만. 경고 방송만. 그러니까 오면 너희들 더 들어오면 안 돼. 그렇습니다. 물러가라.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전투기가 사실은 거기에 미사일을 달고 뜨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너희 더 들어오면 쏘겠다. 예. 이러한 것을 메시지를 군사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전투기가 뜨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억제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기에 떠서 통신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물러가지 않아서 예. 그 나갈 때까지 옆에서 이제 더 이상 영공으로 못 들어오게 감시만. 예, 감시하고 근접해서 비행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게 국제법적으로 카디즈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 조치로 해서 밀어낼 수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러가 연합 공중 훈련을 하는 타깃은 역시 그럼 뭡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어차피 카디즈를 들어서 요번에도 그 중러 항공기가 일본 열도까지 내려가서 오키나와를 타서 동경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온 걸 보면 네. 우리한테도 메시지를 주고 일본한테도 메시지를 주고 물론 미국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죠. 지금 몇 가지 요인을 좀 쭉 점검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곳곳이 지뢰밭이다.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굉장히 그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무력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일 갈등도 뭐 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러한 것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가 뭐 저기 버튼 하나만 잘못 누르면 난리가 나는 이런 물론 뭐 상상하기도 힘든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분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예. 이게 예전처럼 한미일에 기대서 섣불리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중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도의 지지 발언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국익의 관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독도 지지 발언을 하면서도 또 카디즈는 또 그러니까 저기 진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서해 구조물을 또 만들고 세우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떤 뭐 우리 편 내 편이 칼로 무자로 딱 구획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용 외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용 외교? 그렇습니다. 좀 말은 좋은데 네, 정말 국익이 뭔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럴 때 하면 케바케입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동맹이 예전과 같은 동맹은 분명히 아니다.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각국이 지금 굉장히 국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동북아 안보 환경이 정말 복잡하네요.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입장 같은 경우는 우리 편으로 더 가까이 와라.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 군사적인 것에 동참하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군사적 동참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보세요, 미국이?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건 통합 억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이제는 중국의 위협이 상당히 실질적이기 때문에 예. 중국의 위협에서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이 미사일 썼을 때 그걸 감시해 주거나 또는 경고해 주거나 이러한 파트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실제로 갖게 된다면 그 잠수함은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대중국 견제에 사실 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바다 가까이까지도 갈 수 있는. 사실 잠수함은 전략 자산이라는 게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담당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아. 그러면 공중 해상에서의 경계, 네, 감시, 예. 이게 최소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국 방위는 한국이 이제 좀 담당. 니네 건 니네가 알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참 복잡다단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조영근 장군과 함께했고요.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